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진왜란 모든 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해전이었던 옥포해전부터 마지막 해전이었던 노량해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이 옥포해전 제1차 출전이죠. 전체를 한번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시간도 아낄 겸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순신은 한산도를 출항한 날이 바로 1592년 5월 4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4월 13일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침공을 했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이 시간이 흐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여수항을 출항을 해서 지금 미조항을 거쳐서 당포를 거쳐서 이제 거제도를 통과해서 바로 옥포 앞바다에 도착한 게 5월 7일이죠. 여기서 첫 번째 해전이 일어나죠. 뭐 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순신 역시 대단히 여기서 이제 긴장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이와 같은 큰 해전을 치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거제 앞바다, 즉 옥포에서 첫 승리를 하고 나서 굉장한 그 자신감을 갖고 바로 이제 밀어붙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하포, 지금 현재 참고로 제가 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포가 진해 지역이냐, 그다음에 이제 마산 하포냐 이에 대해서 이순신을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아직도 지금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서 이제 제 스스로 먼저 연구를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두 개의 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적진포 고성이죠. 여기서 세 번째 싸움을 하고 다시 한산도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차 출전, 즉 5월 4일 날 전라 좌수영을 출발해서 1591년 5월 9일 날 이제 회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과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출전인데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출전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출전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의 그 거북선이 처음으로 이제 출전이 있었던 그런 있었죠. 바로 사천 해전인데요. 여기도 전체 상황도를 그려놓은 다음에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여수항을 출항을 했죠. 그 다음에 원균하고 노량에서 이제 원균이 합류를 해서 사천에서 여기 사천 있죠. 이 사천에서 거북선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북선이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 다음에 사량으로 이동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 당포 앞바다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당포. 그래서 당포 싸움까지는 이제 이역기 전라 우수사가 합류를 못했죠.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포해전이 끝나고 이제 이역기 이제 제독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영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왕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왕포에서 적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이제 거제도 쪽으로 와서 율포라는 데 있죠. 여기 이제 거제도입니다. 이 거제도에서 적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덕도를 순찰한 다음에 이역기 함대하고 함께 이제 다시 또 이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실제로 2차 출전은 6월 10일 여수왕에 회항하는 기간이 이제 2차 출전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특징이라면은 거북선이 출전했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1차 출전보다는 더 강력한 함대가 구성이 되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역기 이 함대가 합류를 해서 당포해전을 제외하고는 당항포해전과 율포해전에서 적을 일방적으로 이제 물리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해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차 해전도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그려놓고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살펴보죠. 자, 3차 해전은 여러분이 이제 한산도 대첩 또는 한산해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제 한산해전이라는 것은 훗날 붙여진 이름이고요. 본래는 이제 견내량 싸움, 견내량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견내량은 여기 보면 통영하고 거제를 잇는 바로 이 대교 근방 아래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그 특징이라면은 바로 여기서 하깃진이 이순신이 이제 여기서 대승을 거두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은 한산해전은 뭐 1차 여기 저 본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앞선 1차, 2차 출전에 있었던 해전과는 다르게 본래 왜군의 수군 본래 그 오리지널 수군 이제 지휘관들이 아키자카라든지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차, 2차 때 큰 패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군의 어떤 그 외수군의 본래 장수들이 본래는 육전을 하러 갔었죠. 저 1차, 2차 때는. 그래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함대 결전식으로 조선 수군을 한번 제대로 치려고 했는데 여기서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패하고 안골포 쪽으로 갔는데, 물론 이제 이 한산해전에서 하객진으로 대성공을 또 했죠. 그런데 이제 안골포 해전도 사실은 이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치러 가면서 처음에 이제 이 진입을 할 때는 하객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골포의 어, 폭이 좁고 그래가지고 하객진으로 싸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진출할 때 선제 공격 전에까지는 입구까지는 하객진으로 포진을 하고 가다가 실제로 여기는 장사진으로 계속해서 해진을 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산 해전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얼른 유인 작전을 해도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조선 수군이 포격전으로 적을 대파시키고 했던 해전이 바로 이제 3차 출전에 있었던 앙골포 해전. 그러니까 이 3차 출전은 이 가장 컸던 이 견내령 해전, 그다음에 또 앙골포 해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해전을 합해서 우리는 한산 해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이제 한산 영호 출연 보셨겠지만 실제하고는 좀씩 각색이 좀 돼 있죠. 제가 본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실은 이제 목동 김천손이라는 그 목동이 외수군들이 견내량으로 진입해 온 것을 우리 조선 수군에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빠졌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감독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하나 포함시켜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한산대해전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 학익진을 이제 여기서 적용됐다, 구사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현재 해전사 세계사에서도 가끔씩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했던 이순신의 에드미럴 리에 대한 어떤 평가가 실제로 밖에서 도 공부를 하고 물론 이제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이순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떤 도서관이나 기타 외국의 어떤 그 역사가들한테 좀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의외로 지금 세계화가 안 돼 있어요. 넬슨이라든지 이런 말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넬슨의 버금가는 제독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의 장군이 이 조선의 그 이순신을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지 실제로 지금 밖에서 해전사라든지 어떤 그 해양사 그리고 또 이제 역사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세계화를 좀 시켜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이순신이 아닌 전 세계의 이순신, 세계사적으로 명성이 있는, 명성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순신에 대한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난중일기 한번 과거에 우리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한번 이 번역해갖고 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에 대한 이 교재 책자가 한 2번 번역돼서 나왔죠. 제 은사님이 70년대 또 그 다음에 한번 그랬는데 실제로 그 뒤로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조명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각종 그 통신이라든지 일반 그 이 정보들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앞으로 좀 이순신에 대한 즉 K 애드미럴 리 이순신에 대한 콘텐츠, 영어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도전이죠. 도전. 그래서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위로와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4차 출전 부산포 해전입니다. 이 부산포 해전은 아주 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 드립니다만은 매우 머나먼 원거리 출전이었어요. 물론 이때도 이제 젤로와 우수사였던 이혁기 함대가 합류를 합니다만은 전라남도 해남에서부터 쭉 여수 여기 저하수에 있는 데까지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긴 이 항로를 따라서 저 부산 오륙선을 지나서 부산 앞바다까지 갑니다. 이 거리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현대 함정이 작전 속력으로 이동한 공간 거리를 따지면 부산에서 필리핀까지 훨씬 넘어가요. 그러나 굉장히 먼 거리죠. 그만큼 이거 노졌고 그 다음에 닻을 달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마도에서 부산을 오는 것보다도요. 지금 훨씬 더 이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쪽에서 저쪽 서쪽에서 목포 지역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수군들이.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 해전에서는 부산포 해전에서는 이미 이것은 1592년 거의 뭐 마지막 해전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해전이었죠. 정가도 가장 컸고요. 물론 100여 척 이상을 여기서 격파를 이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산포 해전에서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부산포 해전에서 적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부산 외성 있잖아요. 초량 지나가서 부산 항만 그쪽으로 위에 지금 구도심 쪽에 거기서 주로 이제 포격으로 이제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장사진을 치면서 그 격파를 하고 다시 나오고 격파를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이 강력하게 같이 해전으로 응사를 안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쭉 전부 다 이렇게 어, 돌아왔죠. 이렇게 해서 부산포 해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1592년 이제 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강화기로 들어갑니다. 강화기. 네, 강화기.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크게 나눈다면 그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죠. 첫째는 1592년 4차 해전까지, 부산포 해전까지 있었던 1592년 임진년하고, 그 다음에 1593년 붙어서 1596년까지죠. 이때는 이제 간간히 해전이 있으면서 뭐가 있었죠? 강화기가 지루하게 진행되죠. 강화가. 그래서 1596년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강화기 1593년부터 1596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년, 정유재란. 이 세 가지로 크게 그룹이 지어지죠. 첫 번째는 임진왜란, 임진년, 그다음 1593년부터 1596년 강화기, 그 다음에 마지막 정유재란 1597년, 1598년. 그래서 훨씬 더 혹독했던 기간이 언제냐면 임진년보다는 정유재란 일어났던 정유년부터 무술년 1598년 이때가 아주 혹독하게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시도 이때는 아주 독특한 보복작전 개념으로 전개가 돼서 이때의 피해가 훨씬 더 컸죠. 그 다음에 1593년에서 1596년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야 할 것은 뭐냐면 강화기였지만 이때는 이미 이제 조명 명나라에서 우리 지원을 또 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왜군들은 주로 이제 저 남방,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이런 쪽으로 전부 이제 순천 이쪽으로 후방에서 진을 구축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또 이 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조선의 1593년, 94년 이 2년 기간에 혹독한 이 기근이 흉작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 병사들, 백성들도 굶어 죽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병, 코로나처럼 역병이 있어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어떤 그 기록을 보더라도요. 물론 실록을 기록 봐도 나오지만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병사들이 다 심지어는 현장에 순찰을 왔던 이원익 같은 그런 채찰사 같은 경우도 조선수군이 다 죽었다. 조선수군이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까지 이제 기록을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야만 마지막에 전투였던 정유재란 기에 이순신이 왜 바로 적기에 출전을 못했는가? 여기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한산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세력이 평소에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채찰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많은 병사들을 이제 끌어올려고 이제 전라도 이제 해안에 가서 잡아올 사람이 없어요. 표현이 좀 와일드합니다만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 정년 기간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적을 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웅포해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제가 과거에 이제 본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싸우질 않습니다. 적들이. 그래서 우리 이 항적도 보십시오. 7번을 이 출전을 했어요. 5차 출전해가지고 용포 이쪽을 이제 치려고요. 예. 그래도 큰 성과 없이 물러났잖아요. 하여튼 이 항적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이순신 조선 함대가 이 웅포에 처박혀 있는 이 적들을 치려고 이렇게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큰 실적은 별로 없었죠. 이게 바로 5차 출전 1593년도에 있었던 해전이었습니다. 이게 해전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이 6차
2차 당황포 해전이죠. 이게 지금. 자, 쭉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이순신 함대가 바로 이제 여기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제 장문포 여기서 한번 그 적들이 주로 이제 앙골포라든지 장문포라든지 이런 데 차 박혀 있어요. 응? 지금도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장문포, 거제도 이런데 여기 둥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 한번 여기서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적들에게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기 육자 출전 여기에서는 바로 이게 과거에 이쪽 진해 말고요. 창원 진해 말고 이쪽 진해에 선창이 있었어요. 이쪽에서도 적을 치고 당항포에서도 적을 치고 이렇게 해서 6차 출전, 즉 제2차 당항포해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차 장문포해전. 이 해전도 참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이 작전이었어요. 이 해전은 이 세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상륙전입니다, 상륙전. 상륙전. 예, 이 해전을 선조가 사실은 이제 이때 강화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변방에 있는 장수들이 어떤 실적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냥 치러 가라는 거예요. 무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철사 윤두수가 직접 내려오고 권율까지 합세하고 그다음 의병들 합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문포란 데를 치는데 이거 끔찍을 안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상륙까지 해도 크게 이제 상륙전까지 감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큰 전과가 없고 결국에 이제 한산도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피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바로 어떻게 했어? 최철사 보직해임, 그다음 권율 보직해임, 그다음 이순신 우리 통제사도 경징계를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 그 해전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이순신 경징계 먹었다고 별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사실은 경징계 먹었습니다. 여기서. 그 기록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에서는 이 장문포 해전을 패전으로 봅니다. 예, 분명한 패전으로 봐요. 또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도 연대에서도 이걸 승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순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순신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것이 해전 승전이 아니냐. 그 논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이 큰 성과는 못 얻고 결국 조정에서는 이게 이제 성과를 못 얻은 책임을 바로 최고 사령관이었던 최철사 윤두수, 그 다음에 권율, 다 보직에 했어요. 이제 그래도 그 몇 단계 아래인 통제사까지는 그런 중징계는 안 내리고 경징계만 내리고 또 이순신 역시 여기서 또 우리가 평가할 때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지요. 이제 여기 칠천량 해전 여기 이순신이 싸웠던 해전은 아니죠. 이때는 이제 이순신께서는 어떻게 됐죠? 백의종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혹독하게 이제 조선수군이 다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원균 제독의 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원균 제독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혹독하게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원균 제독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기간 조선을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봉사를 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성격 캐릭터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지요. 그리고 이제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들과 함께. 그래서 아무튼 리더십이 좀 부족해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부대 장악을 못했습니다. 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실제로 그 밑에 있었던 장수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적극적으로 절대로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순신이 없었으니까 그 장수 그 보면 이제
전라호수사 이역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은 비록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충청 수사라든지는 악착같이 싸웠는데 그 밑에 있던 부하 장수들은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여기서 도주를 해버리고 또 제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아예 우리가 배설만 가지고 욕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일부 전라 장수군들도 나중에 생존자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전에 좀 소극적이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최고 지휘관이거든요. 최고 지휘관. 그 누굽니까? 원균이죠. 근데 사실상 원균도 여기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핑계를 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 책임은 과선한 최고 지휘관이죠.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597년 정의전이죠. 2월 26일 날 2월 26일 날 원균이 여기 이제 지휘권을 받죠. 이때 이제 우리 이순신 제독은 한양으로 압송이 돼가고. 그리고 그게 7월 달이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수년 동안 3, 4년 동안 3년 이상을 지금 이순신이 장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뛰어 들어간 겁니다. 수군 통제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장악을 해야죠. 오늘날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과거에는 그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고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일단 군인은 장수는 패전하는 데서 할 말이 없어요.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7천량에서 우리는 조선 수군이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딱 12척 남았었죠. 나중에 한 척은 추가돼서 13척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량해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순신이 이제 13척으로 여기서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3척.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주목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은 명량해전 이후에 이순신이 바로 서해로 이게 쭉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일날 밤부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적이 보복 작전에 감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량 이 대첩을 보면서 정말 그 훌륭한 해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박수를 치고 했지만 사실은 이순신은 해전을 승리를 하고도 그게 기뻤지만 당연히 기뻤지만 걱정이 더 많았어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200여 척이 울돌목 당일날 싸울 때 올라오지 못했던 전선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보복으로 옵니다. 이걸 알아요, 이순신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전략적 후퇴를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새겨둬야 됩니다. 이순신의 고통, 아픔, 그 이후에 약 40여 일간 엄청난 고통, 고난 속에서 서해를 거의 방랑하다시피 하고 마지막으로 안착한 것이 목포 고화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그 고통 중에서 어차피 이순신은 이 결사항전으로 여기 싸웠잖아요. 죽음 내놓고 다행히 살아났어요. 이순신도. 하늘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3척 남은 전선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이순신은 여기서 당일날 싸우고 나서도 바로 생각하고 조선수군의 전체 남은 게 13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재건을 꿈꾸고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명량대첩 이후에 여러분 이순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고통, 실행기가 바로 저는 백의종군의 실행기보다 오히려 13척 이걸 이끌고 어떤 책임하에서 이들을 더 강화시키고 향후에 이제 더 명수군하고 함께 합동으로 해서 연합으로 해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적을 칠 것인가. 그 엄청난 고난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리도 해전도 제가 이제 이 이친해전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건 사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물론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이순신의 전략
이순신의 이제 전술, 그 다음에 당시에 이 해전이 있었던 이 거금 앞바다, 그 다음에 조선수군과 외수군의 어떤 그 선박이라든지 이런 규모, 작전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논문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 저는 여기서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저리도 회전, 이건 하객진, 즉 순방향 하객진이었다라고 저는 여기서 추정을 합니다. 바로 순방향 하객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적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객진을 한 것이죠. 한산해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적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다가 역으로 역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방향 하객진이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명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리도해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명 연합수군 외교성 싸움.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정의 어떤 그 명나라 수군 육군 장수의 그 이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수군만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금도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권희 씨가 주둔했던 순천 외성의 어떤 그 퇴로를 막다가 이제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로 병전 작전 중에 있었던 외계성 전투, 또 해군 용어로는 광양만 봉쇄 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량해전. 여기서 뭐 설명까지는 제가 하질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순신은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예, 그리고 외군들은 결국은 이제 순천 외성에 있던 권희시 부대들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출하러 와서 오다가 이제 조선 수군과 명수군에 하고 싸우다가 이제 패배를 하고 했던 이 외수군들도 이게 도망가고 퇴로를 가지고 도망가고 결국 노량해전이 이순신의 전사로 끝나고 승리로 이끌면서 임진왜란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전체 해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옥포해전부터 노량해전까지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제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순신의 승률을 프로야구 하듯이 뭐 매달 몇 푼 몇 리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3전 23승이다. 또 어떤 경우는 26전 26승이다. 또 어떤 경우는 45승 몇 승 2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다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전투를 승률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하나 예를 들려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제 뭐냐면은 그 2차 대전 때 이 전투 이걸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면 우리가 순번을 쭉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다른 우리 선후배들 연구해 놓은 걸 종합해서 쭉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45전의 경우에 26전의 경우에 23전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옥포,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황포, 견내량, 강물포, 장림포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견내량, 뭐 고금도. 그래서 각 26전인 경우에는 카운트 안 한 게 있을 것이고 23전인 경우에는 더 카운트 안 한 게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꼼꼼하기로 소문난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최장면 박사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교전으로 볼 거냐, 또 작전으로 볼 거냐, 경계 강화로 볼 거냐, 또 이렇게 이제 한번 적을 쫓아낸 걸 갖다가 또 우리가 교전으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23전 23승. 그래도 이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는 우리 후배 교수님, 연구하시는 분께서 멘무
차마 이제 아마도 이제 이순신이 그 패했다는 말씀을 아마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승전이나 패전이라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순신 제독이 전승을 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전승을 다 했느냐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순신 우리 제독은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정말 모든 교전, 해전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대부분 다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쭉 봐왔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쪽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순신은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또 일각에서는 또 전쟁의 신이었지 아주 너무나 과대평가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과대평가가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순신만큼 이렇게 이 교전을 해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구 승률을 하듯이 본다면 승률을 높인 분이 없어요. 그래 대단하신 분이죠. 아무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순신 제독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임진왜란 때 있었던 전해전을 간단히 한번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